네, 드림스탁 나우 시간입니다. 국내장 미국발 훈풍에 웃음꽃을 피운 오늘이었습니다. 기존 상승 흐름에서 소외가 됐거나 거리를 뒀던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오늘은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 미국발 훈풍에 웃음꽃을 피웠다라고 했는데 그 웃음꽃의 씨앗이 아무래도 반도체들의 랠리였겠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반도체 그리고 관련된 업종이 올라갔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뭐 비슷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게 지배적인 그런 느낌이었고 사실상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한 주간 그렇게 돌아봤을 때 그리고 또 오늘 주간을 마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드디어 랠리에 동참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코스피는 1.24% 그리고 코스닥은 1.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세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이제 매수에 동참하지 않았던 기관도 강하게 매수에 참여했다. 이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개인은 크게 매도를 하면서 상승세에 동참은 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건 뭐 연준 의장이 이제 뭐 그 국회 은행위원회에 참석해서 금리 조기에 내릴 수 있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약간 더 영향을 좀 미쳤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외국인이 그 기관과 함께 많이 매수했던 것들이 이제 반도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뭐 소부장 부분 그리고 또 이제 후공정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었던 뭐 그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렸었죠.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가장 많이 눌렸었던 뭐 엔터주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좀 강하게 보였었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큰 그 제약사와 위탁 계약을 좀 생산을 했었던 그 제약 바이오도 그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렌들리 쇼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동맹국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업종들 이게 이제 바이오와 방산으로도 번지면서 이것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 너무 내렸나 싶었는지 오랜만에 엔터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판타지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이 원동력은 뭐라고 보셨나요? 네, 판타지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청자들은 이렇게 작은 종목을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권리락 때문인데 이게 신주 발행했는데 이게 권리락이 되면 기존 물량하고 새로 그 발행된 주식이랑 이제 키 맞추기를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올라간 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엔터주 전체는 그동안 이제 그 좋은 이슈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상당히 눌렸던 그런 영향 때문에 좀 반등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엔터주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당분간 뭐 단기적으로는 뭐 며칠, 뭐 일주일 내에 더 상승의 어떤 모멘텀은 잠깐 가질 수 있겠지만 이거를 길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 손익을 가져갈 수 있는 뉴스가 있는가, 이건 좀 그 이 엔터 업종에 좀 관심 많으신 그 투자자 여러분이라면 개별 뉴스를 좀 보셔야 되겠죠. 네, 개별적인 이슈를 봐야 되고 엔터주는 조금 더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파월의 발언 이후 증시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빅테크 시장보다 좋았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좋았고 전기차는 오랜만에 미국에서 또 나쁘지 않았는데요.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국 증시 뭐 여전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이제 그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었던 건 이제 상원에서 발언한 파월 의장의 그 어떤 그 매파적인 발언에서 좀 돌아선 비둘기적인 그리고 이게 좀 더 강경해졌다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하원에서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고 그 다음 날은 그 상원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게 뭐 더 강해진 발언이에요.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더 단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경기가 굉장히 견조하고 그 밖에 이런 영향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약간 우려가 된다. 하지만 이 견조한 그 어떤 경기의 그 탄탄함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조만간
뭐 금리를 내려야 될 것 같다. 뭐 조기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S&P 500, 다우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다 상승을 했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된 러셀 2000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2배, 3배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재미를 보셨을 텐데 이게 지수 상승을 굉장히 크게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른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그 기술주에 비해서 좀 더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파월의 발언 보도록 할까요? 전날은 매둘기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더 확실한 비둘기의 색채를 드러냈습니다. 금리 인하 머지 않았다라고 한 건데 파월의 이런 스탠스에 저희는 마음을 좀 놔도 될까요, 이제는? 네, 이거는 항상 이렇게 애매하게 말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뭐 3월 달 확실했다. 그랬다가 이제 5월로 미뤄졌다. 이제 6월 말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상반기 중에 한 번은 기대할 수 있겠는데 올해 뭐 4번 얘기했다가 4번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뭐 하면 2번 아니면 정말 뭐 하늘이 도와주면 3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다 그 제가 뒤에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금리를 조절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는 뭐 이게 그 지금 시중에 풀린 유동성 이게 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뭐 그 지금까지 뭐 그 상당히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유가 식량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경기가 좋다 이 얘기가 다른 말로 이끌었을 때 경기가 좋은데 이제 노동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임금 인상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금리는 뭐 상반기 중에 한 번, 하반기 중에 한두 번 더 뭐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높아서 뭐 상당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아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이 기술주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거는 상당히 해소가 된다 그러면 전 세계의 자금들이 더 미국 시장으로 몰릴 텐데 그럼 미국 시장의 랠리는 더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유럽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ECB가 통화 정책을 또 발표를 했는데 금리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것도 뭐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유럽 왜 이제 CPI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죠. 10%가 넘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3월 달에 처음 나왔을 때 물가 상승률이 2.6%, 근원으로 봤을 때는 3.1%였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내려갔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ECB에서도 뭐 자신감을 좀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원에 출석해서 파월이 얘기했던 날 똑같이 라가르드 이제 ECB 총재가 비슷한 논지에 얘기를 했어요.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좀 좋은 진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근거가 있는 얘기죠. 2%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이런 추세대로만 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뭐 이거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과 관계돼서 뭐 금리 조정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만큼 자신감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뭐 그 유럽이 뭐 이제 고물가에 그 생산 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악재가 좀 있었는데 그게 좀 진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유럽의 경기 좀 살아나면서 소비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했던 얘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파월 발언의 국채 금리는 급락했습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 드디어 900달러 돌파했습니다. 이제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힌트를 어디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는 앞으로는 엔비디아의 이런 실적 낙관론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근데 캐시우드는 이번 엔비디아 랠리를 놓친 것으로 알려지긴 했거든요. 네. 대표님께서는 이런 엔비디아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자기가 못 먹는 건 뭐 찔러나 보는 것 같은데 본인 뭐 테슬라 뭐 지금 200불 밑으로 가 있는데 그거 2,000불에서 3,000불 간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이 TV 보고 계시면 뭐 저한테 연락 좀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900불 넘었으면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기술주, 반도체와 관계된 이 AI 기술주가 그 비트코인 같은 이런 그 가상자산과 비슷한 맥락을 좀 보이는 그런 패턴을 최근에 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유동성과 함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쉽게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희망, 뭐 이게 더 간다 이런 거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유지가 될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감이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쪽에서는 한편에서는 이제 AI에 대한 어떤 실적 그리고 독점적 지위를 엔비디아는 계속 유지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반면에 이걸 매수하지 못한 쪽에서는 뭐 이렇게 입으로 뭐 이걸 공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공매도를 준비한다던가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젠스망이 2분기, 3분기에 더 좋은 어떤 실적 가이던스를 내놨기도 하고 H200이라는 다 그 차세대 그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상당히 있고 그 성능도 지금 나온 발표로는 되게 좋다고 얘기가 되는 만큼 아직까지 그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꺾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독주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애플은 지지부진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애플이 너무 아픕니다라고 며칠 동안 계속 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웨드부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공지능 경쟁에서 애플 아직 뒤처진 거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인공지능과 애플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플이 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좀 사다고 얘기했을 때 안 사고 뭐 무시를 했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던 것처럼 한편에 그 애플이 자체 개발 AI 칩을 그 온 디바이스로 얼마나 빨리 실으냐에 따라서 이 약간 그 엔비디아와 이 애플과의 경쟁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제가 이제 최근에 노트북을 뭐 저희 연구실에 그 갤럭시북 그 3, 그러니까 작년 모델을 샀는데 뭐 저렴하게 샀어요. 할인을 해서 작년 모델이요. 근데 뭐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 보니까 갤럭시북 4라고 올해 나온 새로운 모델이 온데이바이스 AI가 실려 있다고 해서 10만 대가 뭐 나온 지 한 달 만에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얼마나 이제 온디바이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빨리 실으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도 얼마나 빨리 온디바이스 AI를 그 자체로 개발을 하고 실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 경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애플이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처럼 중국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그 족쇄를 뭐 중국향 그으로 나가고 있는 이 엔비디아의 족쇄를 미국 정부에서 풀어준다면 엔비디아는 지금 뭐 시총 2위가 아니고 1위도 넘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향이 잡혀있기 때문인데 애플도 중국의 대안으로 뭐 중국 내에서 실적이 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 두 기업의 어떤 시총의 차이나 뭐 미래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대외적인 리스크도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서 애플의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뿐만 있는 건 아니죠. 반도체 안에서는 다른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뭐 이제 통신칩으로 되게 유명했던 기업이 지금 테슬라와 순위가 좀 바뀌었는데 브로드컴이 뭐 그렇죠. 이제 그냥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 휴대폰과 관련된 뭐 통신칩으로 생각했는데 테슬라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브로드컴은 성장하고 그래서 브로드컴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테슬라를 이제 시총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그 AI 반도체가 크다 보니까 그 앞뒤에 전후방에 있는 그런 반도체들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뭐 AI가 묻었다, 엔비디아가 묻었다 그러면 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서 자기만의 독점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다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AI 반도체를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개인들이 사는 건 아니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서 어떤 이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돈이 없어서 이걸 못 개발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술력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 중에 지금까지 자기만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면 어떻게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같은 데서도 뭐 하이닉스의 뭐 직원을 데려다가 이제 뭐 임원으로 앉히면서 뭐 지금 뭐 그 이제 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그걸 개발을 했다 이런 거 가지고도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어떻게 기술을 갖고 있는지가 여기서 좀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그 반도체 섹터의 그 성장세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깨지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부 요인, 신용 리스크, 뭐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올 때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바이오 분쟁 사이에서 한국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법제화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법제화하고 있는 게 이제 생물보안법이라고 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뭐 이제 그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의약품이나 바이오 제품은 뭐 딱 꼭 집어서 뭐 중국의 어느 공장 이런 건 아니지만 중국을 향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건 안 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캐퍼가 있고 뭐 미국의 어떤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사실 이제 다 그 미국의 동맹 우방국으로 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CMO 물량은 국내 기업들, 국내 그 이제 제조 기업을 가진 그러니까 제조 시설을 가진 그런 그 기업들을 좀 몰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종목들이 좀 반사 이익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한 가지 더가 바이든과 트럼프 이제 대선에서 미국 상원에서 바이오 안보법이 통과가 됐는데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바이오 안보 법안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는 글로벌 제약사 상당수를 고객사로 운영 중인 보유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의 의견 어떤 시각 갖고 계신가요? 예,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렇다 보면 지금까지 현재 수주 물량도 그렇고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어떤 기업이 어떤 물량을 받는지가 실제로 그 순이익과 관계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복제약이 아니고 그 이제 이 독점적 물량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그런 것들이라면 사실상 실제적인 혜택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번에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 졸지에 따르면 1월 구인 건수 89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는데요. 보고서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거 제가 이거 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거 이거 바이든노믹스라고 얘기했고 그 바이든노믹스가 뭐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일자리가 많아 좋은 일자리가 많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오프닝 그러니까 이제 구인만 많이 한다는 얘기지 실제로 자기가 갈 만한 데는 많지 않다 뭐 이런 괴리감에서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이 모자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했던 일에 혜택을 바이든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대통령 이 대통령으로 있던 집권 기간 동안 했던 게 이제 반이민 정책을 통해서 뭐 유학생들 이제 거기서 체류 못하게끔 하고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 많이 내보내고 그런 일을 해서 미국 내 단순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에 일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일할 사람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이제 뭐 지금 뭐 그 낮은 실업률과 뭐 그 사람을 못 구하는 이렇게 그 과열된 고용 시장의 혜택은 바이든이 누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직도 이 그 구인과 그 구직의 어떤 그 큰 차이를 보실 수 있는 게 파란 게 구직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빨간 게 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갭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검정색 표는 이제 회색표, 여기에 보시면 회색표는 요게 이제 금융위기, 요거는 이제 코로나 기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벌어진 이 입이 아직도 닫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뭐 이제 이게 아직 좁혀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 못 구해서 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뭐 미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느 만큼 빠른 속도로 좁혀지냐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좀 미치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 인상 이것도 영향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 전망들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과열 구간이다. 아니다. 조금은 더 갈 수 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지금? 네, 이게 이제 과열 국면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저는
과열 이전에 상승 국면이라고 좀 볼 것 같은데 상승에서 과열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순간입니다. 이제 과열로 넘어갔을 때 가장 보이게 되는 특징이 이제 그 그래프 이제 보통 이제 그 호가의 구간이 뭐 아주 막 미친 듯이 널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올해 연말에 아주 중요한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있잖아요. 뭐죠? 예,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지출 문제, 뭐 다음 세대가 너무나 고생을 할 것이다. 뭐 우리나라 이제 2030 세대가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미국 2030 세대의 미래는 참 뭐 미국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데도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요 표를 한번 보시면 미국의 지금 그 이제 부채가 정부 부채가 얼마나 재정 적자가 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겠는데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늘고 있습니다. 돈을 무진장 풀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풀고 있으니까 뭐 금리가 뭐 5%대라고 하더라도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시중에 돈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러면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의 금리가 높으니까 부동산 시장에 그 과열은 없다고 하지만 자산 시장은 결국 뭐 주식시장이나 금시장, 뭐 금도 지금 역사상 최고가에 올라왔는데 이런 게 하락할까? 그건 당분간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아직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은. 네,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은 뭐 그게 뭐 큰 돈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자산 중에서 적은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술주 그냥 당장 올라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가져온 표 중에 보면 이게 S&P 500인데 이제 엔비디아가 보면 5년 동안 이제 1900%가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0배 정도 올랐는데 이거 안 되면 뭐 여기서 더 얼마나 가겠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에서 한 30%갈 수 있겠죠. 우리 그 지원 앵커님은 이제 굉장히 빠른 손과 현명한 판단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좀 내고 계신데 뭐 옆에서 잘 웃고 계신데 그래도 이제 강한 마음으로 이제 더 수익을 보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보면 S&P 500이 이제 보통 대형주로 돼 있다면 S&P 600과 S&P 400이 있습니다. S&P 600은 이제 스몰캡, 작은 주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S&P 600에 뭐 도리안 LPG, 에너지 업체죠. 여기 같은 경우는 999% 5년 동안 이렇게 올랐고요. 뭐 그리고 S&P 이제 400, 이제 미드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셀시우스 홀딩스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5,300%가 올랐습니다. 이게 보면 미드캡과 그 스몰캡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자기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상승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전기 수요라고 합니다. 전기 수요. 왜 전기 수요냐? 지금 이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 많은 전기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제 필수 소비자나 아니면 에너지 기업 이런 곳들에 대해서 뭐 좀 조사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 찾아보시면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른 섹터로 뭐 눈여겨 보실 만한 게 뭐 그 이제 오비시티 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비만율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비만율 보시면 뭐 미국의 비만율이 40%뭐 밑에 칠레 같은 경우는 뭐 더 그 34% 굉장히 높은 이제 비율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거 더 잘라 보면 이제 확실하게 더 크게 보일 수가 있겠는데 비만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우리 뭐 비만율을 하면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아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민족이죠? 대한민국이요? 예, 단일 민족이요? 단일 민족입니까? 우리는 반도체의 민족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덴마크는 어떤 민족이죠? 무슨 민족입니까? 덴마크는 이제 비만약의 민족인 것 같아요. 네. 네, 노보노디스크에. 예,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주가 상승률이 뭐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그 지금 목표 주가를 뚫고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나오는 그 얘기로는 더 좋은 상승률이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노보노디스크 단일 종목에 투자하기가 어려우시면 뭐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비만약 종목에 대한 ETF를 만들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만약 종목에 대한 ETF 같은 거 투자하시는 것도 사실 이 랠리에 못 하셨으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오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민우 대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